고요하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늦은 봄날 오후 느닷없이 걸려 온 아들놈 철수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생일이나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는 법이 드물던 녀석이었지요.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살가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철수예요. 별일 없으시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어색한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상추 모종에 물을 주려다 말고 수도가를 틀어준 채 대답했어요. 오냐, 나는 늘 똑같지. 무슨 일이냐? 내 목소리가 왜 그리 서두르는 것 같으냐? 녀석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준비한 듯한 말을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니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금이 조금 빠듯해서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또 돈소린가 보다 싶어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 하늘나라로 보내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한 채와 시골에 논밭 조금 있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나마도 철수 장가 보내고 손녀 민지 클 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적잖이 축낸 터라 이제는 노후 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제 예상을 조금 비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시골 땅 있잖습니까? 그걸 담보로 잠깐만 은행에 맡기고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서류상으로만 아주 잠깐이고 사업이 자리 잡는 대로 바로 정리할 겁니다. 절대 어머니께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건 오셔서 얼굴 뵙고 상의드리면 좋겠는데 혹시 주말에 잠시 저희 집에 다녀가실 수 있으실까요? 시골 땅이라 남편이 살아생전 노후에 내려가 농사나 지으며 살자고 장만해둔 지금은 거의 묵혀두다시피 한 땅이었습니다. 그걸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니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나오니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얼굴 뵙고 상의 드린다는 말에 일말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도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주말에 한번 가보마. 민지도 보고 싶고 하니 겸사겸사 들르지. 정말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에 모시러 갈까요? 녀석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을 느끼며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얼마 좀 보태주세요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상의를 운운하며 저를 집으로 초대하다니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씨앗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어미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철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어딘지 수척해 보였지만 제 앞에서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요.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철수는 새로 시작할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간간히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공허하게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며느리 오미숙이 현관문 앞에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평소라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과장된 친절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집안은 예상대로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읽다 만 잡지책과 과자 부스러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온다고 하니 부랴부랴 치운 것이 이 정도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느냐? 할미 왔다. 손녀딸 민지를 찾자 며느리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도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릴 뿐 살갑게 제 짐을 받아들거나 편히 쉬시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알아서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제 가방을 옮겨 놓았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막상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변변한 국 하나 없는 단출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제 입맛에는 맞지 않는 짜고 매운 것들 뿐이었지요. 밥그릇에 담긴 밥은 푸석했고 김치에서는 시큼한 군내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시장 볼 시간이 없어서요. 있는 반찬으로 대충 차렸으니 이해해 주세요. 라며 변명처럼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차려준 것도 감지덕지하라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졌어요. 철수는 제 눈치를 살피며 며느리에게 여보, 어머니 드실 만한 국이라도 하나 끓이지 그랬소. 라고 마지못해 한마디 건넸지만 며느리는 지금 와서 뭘 끓여요? 그냥 드시라고 해요.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멀건 물에 밥을 말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모양인지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속이 상하고 서럽던지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눈칫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 내외는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와 민지 그리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반가운지 제 곁에 꼭 붙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렸지만 저는 아이의 이야기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아들 내외의 속셈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체 나를 왜 부른 것일까? 정말 땅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밤이 깊어 제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며 안내받은 곳은 안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창고 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인지 방 안에는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고요. 며느리는 어머니, 여기가 손님 방인데 좀 좁더라도 하룻밤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조금의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요는 얇디 얇았고 이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게 과연 손님을 대하는 태도란 말인가. 제 아들의 집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저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이 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지요. 얇은 이불로는 밤의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저는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녁 식사, 그리고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차가운 방바닥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단순한 담보 제공이 아닐 것이다. 그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제 명의의 땅을 담보로 잡는 것을 넘어 아예 그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그 땅을, 제 노후를 기댈 마지막 보루 중 하나를, 설마 제 아들놈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어미에게 그런 패륜을 저지를 리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고 제 마음속을 검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과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부디 제 불길한 예감이 틀렸기를.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 저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의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억지로 몇술 뜨고 있는데 철수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보였고 눈빛은 제 반응을 살피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땅 문제 말입니다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 땅을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담보로 잡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담보도 담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땅을 아예 저희에게 증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여라니, 담보로 잠깐 쓰겠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증여? 철수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걸 함부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조용히 눈치만 살피던 며느리 오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노여워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그 땅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그 땅 잘 개발해서 가치도 높이고 어머님 노후도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러니 저희 믿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철수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절대 어머님 재산 함부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자금 마련하려면 담보보다는 아예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은행에서도 대출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 저희 한번 믿고. 믿으라고요? 저 뻔뻔스러운 얼굴들을 제가 어찌 믿는단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 땅은 내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 남은 추억이자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다. 담보라면 또 모르겠다만 증여는 절대 안 될 말이다.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철수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서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도 며느리의 어색한 친절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밑밥이었음을.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제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함께 조바심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간곡함 대신 짜증과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셔야겠습니까? 자식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 땅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저희가 어머니 나 몰라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철수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언제 너희를 나 몰라라 한다고 했느냐? 하지만 그 땅은 안 된다. 내게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자 철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요? 어머니 혼자 그 땅 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저희한테 넘기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순간 철수가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인감 도장 어디다 두셨어요? 인감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제 자식이 어미의 인감 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놈, 내가 정녕 미쳤구나. 어미의 도장을 빼앗아 땅을 가로채려 해? 제가 소리치자 철수는 더욱더 이성을 잃은 듯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이건 다 저희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다. 녀석은 제 가방을 낚아채 거칠게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지갑 따위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제 몸으로 가방을 감싸 안으며 저항했습니다. 안 된다. 이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제 팔을 붙잡고 비틀었고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제 삶에 대한 회한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은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그냥 순순히 내주세요. 다 어머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라며 아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더 치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정녕 인간이란 말인가? 짐승도 제 어미에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제 가방 속에서 인감 도장을 찾아내지 못한 철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숨기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같은 분은 필요 없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나가라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자식에게, 그것도 제 재산을 노리는 자식에게 쫓겨나게 될 줄이야.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가라면 나가주마.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며느리 오미숙은 한술 더 떠서 제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솔직히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색이세요? 늙으면 곱게 죽어야지. 자식 앞길이나 가로막고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서는. 그 말들은 하나하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해준 것이 없다고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너희를 키우고 가르쳤다. 내 놈들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는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준 것이 없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내 자식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여기고 살았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슬픔이었으며 그리고 처절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이 집에서 나가주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오늘 너희가 내게 한 모든 짓들, 내뱉은 모든 말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눈에 흐르는 이 피눈물을 너희도 똑같이 흘리게 만들어주마.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에게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은 내 마지막 진심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평생을 순종과 희생으로 살아왔던 박복래는 죽고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박복래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 내외는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어쩌시겠다고요? 저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며느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피눈물로 새긴 복수의 서약은 이미 굳건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아들놈 철수나 며느리 오미숙은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들은 철저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게 충혈된 눈. 이것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미의 말로란 말인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때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익숙한 우리 동네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방금 전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며느리의 경멸 어린 폭언,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나가라. 는 그 한마디.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더욱더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과 상처를 10배, 100배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릴 때쯤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다잡은 후였습니다. 제 눈물은 이제 복수의 강물이 되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들고 오랜 친구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춘자. 저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철수가 속을 썩일 때마다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고마운 존재였지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춘자는 금세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춘자가 헐레벌떡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 몰골을 본 춘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을 되찾고 춘자에게 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춘자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복내야 어쩌면 그런 몹쓸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어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철수 그놈,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와서 아는데 속이 깊은 아이는 아니어도 저렇게까지 폐륜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춘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춘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복내야,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내 재산 내가 똑똑히 지켜야 하고 저 못된 것들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되는 세상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맞서 싸워야 한다. 그녀의 말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싸워야 한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존엄을 짓밟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끼리만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춘자의 입에서 변호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니 어쩐지 낯설고 두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법을 무시하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저 또한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그래, 춘자야. 내 말이 맞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제 결심을 들은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복래야. 내가 그 변호사한테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놓을게.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똑똑하고 정의로운 친구니까 분명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춘자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아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방식으로 반격을 개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길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악몽 같은 지난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고 결연해졌습니다. 제 복수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진한 어머니 박복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를 얕보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틀 후 저는 춘자의 소개로 조공필 변호사라는 젊은 법률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춘자의 말대로 그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나이였지만 차분한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그의 연륜과 능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는 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긴장했던 제 마음도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메모를 보며 아들 철수와 며느리 오미숙이 제게 저지른 패륜적인 행동과 재산 강탈 시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지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십니까?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과 모멸감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통장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제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꼼수를 부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요. 또한 과거 철수에게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던 금전적인 내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꼼꼼한 성격 덕분에 오래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해 왔고 은행 거래 내역이나 송금 영수증 등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가진 무기가 많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준비와는 별개로 저는 아들 내외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며느리 오미숙의 끝없는 사치와 허영심이었습니다. 평소 며느리는 자신의 SNS에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을 거리낌 없이 과시하곤 했습니다. 철수의 벌이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늘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춘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춘자는 발이 넓고 정보망도 제법 갖추고 있었거든요. 특히 동네 안악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소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춘자는 제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며느리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백화점 문화센터나 동네 미용실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내야, 내 며느리 오미숙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듣자 하니 카드 여러 개 돌렸으면서 빚으로 빚을 맞고 있단다. 명품 사는데 돈을 물 쓰듯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허풍을 떨고 다닌다더구나. 춘자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며느리를 공격할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감은 더욱 클 테니까요. 저는 춘자에게 며느리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나 거래은행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SNS 계정에 올라온 과시용 사진들도 하나하나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입가에 저도 모르게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미숙, 내 화려한 삶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 내가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며느리의 약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저는 아들 철수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늘 제 앞에서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는 사업이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과장하기 일쑤였지요. 저는 그 허울뿐인가면 뒤에 숨겨진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또한 춘자의 도움이 컸습니다. 춘자는 오래전 철수가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물론 대단한 비밀을 캐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수의 사업자 등록 정보나 거래처,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해 합법적인 선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춘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복내야, 내 아들 철수 말이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더라.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이 집에서 일하는 것 같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 몇 개를 운영하는 수준이란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경쟁업체에 밀려서
매출도 거의 없고 빚만 잔뜩 지고 있는 모양이야. 주변에서는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단다. 춘자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 땅을 그토록 탐냈던 것도 이미 파산 직전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절박함이 저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일수록 이성을 잃기 쉽고 작은 압박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수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제 손으로 직접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반격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실상과 약점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저는 조공필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의 첫 단추를 끼우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거 제가 철수에게 지원했던 금전에 대한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것이 아들 내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철수에게 건넸던 돈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 자금처럼 명백한 증여의 성격을 띈 것은 제외하고 철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빌려갔던 초기 자본금, 결혼 후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때 보대주었던 돈,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건넸던 돈들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차용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았지만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나 당시 철수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내용까지 찾아내어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하니 억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철수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예고 및 변제 촉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제가 철수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명시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서 초안을 읽어보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발송되는 순간 저는 아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철수에게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철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 토해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내게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내가 내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 냉정한 반응에 철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고함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며느리 오미숙의 앙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들의 안락한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내용 증명 발송과 함께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제공해오던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달 철순의 가족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손녀 민지 과자값이라도 하라며 보내는 돈이었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제법 목돈을 챙겨주기도 했었지요. 아들 내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아들 내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더 이상 아드님 내외분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및 기타 지원은 없을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간결하고 사무적인 통보는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 오미숙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교만함 대신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생활비 끊으시면 저희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민지 학원비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가,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느냐? 내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과시하며 걸치고 다니던 명품들이라도 팔아서 보태든가. 이제 너희 살림은 너희가 알아서 꾸려나가거라. 내게 더 이상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살아온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돈줄 차단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을 테니까요. 아들 내외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저는 며느리 오미숙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허영심을 뒷받침해주던 신용카드였습니다. 춘자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며느리는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로 겨우겨우 빚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군데라도 막히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요. 저는 조 변호사와 상의하여 며느리가 주로 사용하는 몇몇 카드사에 그녀의 불안정한 신용 상태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과소비 정황 사진들,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지출 패턴, 그리고 여러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연체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익명으로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신용관리팀에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춘자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래야, 내 며느리 난리 났단다. 갑자기 카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일부 카드는 아예 정지까지 당했다는 모양이야. 백화점에서 망신당하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통쾌함을 넘어 일종의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오미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카드를 펑펑 긁으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있어 보이는 삶에 제동이 걸린 셈이지요.
아마도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일 테니까요. 저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의 발목을 잡던 신용카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 내외의 평판에 칼을 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지요. 특히나 제 아들 철수나 며느리 오미숙처럼 허울 좋은 체면과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인간들에게는 돈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일 테니까요. 이 중대한 임무는 역시나 제 오랜 벗, 춘자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춘자는 마치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그 치밀함과 능숙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우선 며느리 오미숙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드나들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미숙이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고급 미용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꽃꽂이 교실, 그리고 민지의 학부모들이 모이는 자리까지 춘자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그곳에 나타나 은밀하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 철수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들 사업이 요즘 영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병 들고 있다지 뭐예요. 혹은 미숙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듣자 하니 카드값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도 있더라니까요. 남편 사업도 어렵다는데 저렇게 씀씀이가 커서야 어디 감당이 되겠어요? 춘자의 말은 결코 직접적인 비난이나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듣는 이들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지요. 그렇게 퍼져나간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며느리 오미숙의 귀에까지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도도하기 짝이 없던 그녀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에 얼마나 당황하고 분노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춘자의 말에 따르면 한때는 어깨를 으쓱이며 거리를 활보하던 오미숙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일쑤였고 간혹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부러워하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성공한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는 사모님이라는 허상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녀가 이 기회에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허영의 덧없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저는 아들 철수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철수는 늘 자신의 사업이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말하고 마치 큰 돈을 벌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인 양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잘것없는 인터넷 쇼핑몰 몇 개를 근근히 운영하며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요. 저는 일부러 철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참석할 법한 작은 친척 모임이나 그의 옛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슬쩍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걱정스러운 어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아들의 실상을 은근히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가 하는 일이 영 시원찮아서 내 속이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니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러다 큰일이나 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칠 지경이에요. 제 진심 어린 한탄에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철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철수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그의 사업에 투자를 고려했던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친척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철수는 당황하며 진땀을 빼는 추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허풍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시댁 어른들과 제 친척들에게 아들 내외의 패륜적인 행동과 저에 대한 부당한 재산 요구 사실을 낱낱이 알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며 그들의 만행을 덮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모와 그들이 제게 가했던 협박, 그리고 제 땅을 강탈하려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 저를 아끼고 신뢰했던 시댁 어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특히 강직한 성품의 시아주버님께서는 당장 철수를 당신 댁으로 호출하여 불호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내 이놈, 내가 어찌 내 어미에게 그런 패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내 어미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할까? 시아주버님의 서리빨 같은 꾸짖음에 철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철수는 집안 전체에 망신살이 뻗친 셈이 되었습니다. 제 친정 쪽 형제자매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같은 성격의 제 여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으며 당장이라도 철수네 집에 쫓아가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아들 내외는 이전처럼 기고만장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그들은 서서히 숨이 막혀오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초조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수의 두 번째 칼날이 정확히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더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평판을 실추시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저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순간적인 후련함을 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철수를 상대로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내용 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단 한 푼의 돈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제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던 날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아들을 제 손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억울함과 분노를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철수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편 배달부의 손에서 소장을 건네받았을 철수와
며느리 오미숙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늙은 어미가 이제는 법이라는 칼을 들고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을 테니까요. 소송 제기와 함께 저는 조 변호사의 치밀한 조언에 따라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더라도 철수가 그 사이에 아파트를 처분해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가압류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아들 내외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 덕분에 유일하게 믿고 있던 재산이었을 그 집이 이제는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오미숙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드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던 그녀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돌려막기 행태는 결국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오미숙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단돈 10,000원짜리 소액 대출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을 감당할 길이 막막해진 며느리에게는 각 카드사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장과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가슴을 졸였고 혹여나 험악한 인상의 채권 추심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까봐 대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춘자의 말에 따르면 한때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백화점 V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녀가 이제는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만 퀭한 몰골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었고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아들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며느리.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이 날아들고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되어 경매 위기에 처하자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늦가을 주말 오후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문 밖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췌해진 모습의 철수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의 오미숙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제 손녀 민지가 풀이 죽은 강아지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값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행색은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옷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절박함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미숙은 예전의 그 도도하고 앙칼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철수와 오미숙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 철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오미숙 역시 그 옆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꾸며낸 듯한 눈물 연기 속에서 단 한순간의 진정성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짜낸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직감은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잃게 될 재산과 망가진 체면 때문이지 결코 제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너희가 내게 저지른 그 모든 폐악질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으냐? 너희가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은 아직도 밤마다 나를 찔러 잠 못 들게 하는데 너희는 고작 눈물 몇 방울로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냉정한 반응에 아들 내외는 더욱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탐냈던 것도 어머니께 불효했던 것도 모두 저희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가압류도 풀어주시고요. 저희 정말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그들의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지독한 이기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위나 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는 잠시 그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너희들 명의로 된 모든 재산 하다못해 너희가 걸치고 있는 그 갓나가는 시계나 반지까지도 전부 처분해서 너희가 진 빚부터 깨끗하게 갚아라. 그리고 내게 빌려갔던 돈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변제하고 앞으로는 두 다리 멀쩡하니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땀 흘려 벌어서 살아갈 각오를 내게 보여라. 그렇게 한다면 그때 가서 너희의 그 간절한 용서를 받아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때까지 제 등 뒤에 숨어 눈치만 살피던 제 어린 손녀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흐앙, 할머니, 할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대신 할머니 말씀 다 잘 들을게요. 제발요, 할머니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서럽게 우는지 그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민지의 따뜻한 눈물이 제 옷깃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여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독해져야 했습니다. 저런 못난 부모 밑에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고 망가지지 않도록 그들의 뿌리 깊은 그릇된 행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제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지를 가만히 안아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할머니는 우리 민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할머니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빠와 엄마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는 아들 내외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 제안에 대한 너희의 대답은 나중에 듣겠다. 곰곰이 생각하고 너희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결국 아들 내외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힘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이 지긋지긋한 복수의 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눈물로 호소하며 다녀간 후에도 제 마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 없음을 간파했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묵묵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차용증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과거 철수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은 그가 제게 돈을 빌려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지요. 몇 차례의 지루한 변론 기일이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에 선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원고 박봉래 승소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김철수가 원고 박봉래에게 빌려간 돈 전액과 그동안의 연체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저를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는 듯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철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른 그에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며 승산 없는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갈 여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패배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조 변호사를 통해 지체 없이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와 함께 최고장이 날아들었을 때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어쩌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집이 이제는 차가운 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땅을 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과 사회적인 망신, 그리고 끊임없이 조여오는
법적 압박 속에서 아들 내외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집안에서는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날도 잦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을 속삭였을 그들이었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사랑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며느리 오미숙은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어린 민지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부부의 연도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진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고 홀로 남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춥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번듯한 가장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꿈꾸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들의 처참한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그토록 기만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이 마침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생각에 통쾌함과 후련함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를 나눈 자식의 처절한 불행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미로서의 슬픔과 연민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지난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들의 부당하고 탐욕스러운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더라면 저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짓밟힌 제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은 제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 짜내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길고도 지독했던 복수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제 삶에는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눈부신 햇살과도 같은 깊고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그들의 그늘 속에서 그들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하는 불안감부터 엄습했지만 이제는 새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온전히 느긋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주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저는 철수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선, 예컨대 아주 가끔 손녀 민지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정도로만 유지하며 의식적으로 그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평생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미로서 어찌 자식의 완전한 파멸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의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로 인해 저희 모자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역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구차한 도움을 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과 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음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멀어져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걷게 된 셈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한때 제 모든 것을 지배했던 지독한 복수심마저도 모두 흘러간 강물처럼 과거의 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롭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마치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환한 빛을 마주한 기분, 혹은 혹독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작은 연립주택의 창가에는 제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작은 생명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이 제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 어린 손녀 민지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미인 오미숙을 따라 친정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순탄하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미숙의 성정과 그 친정의 형편을 익히 아는 터라 민지가 제대로 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구박덩이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민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어리석고 철없으며 욕심 많은 부모를 만난 탓에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상처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상처받은 작은 영혼을 제 따뜻한 품으로 데려와 보듬어주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나 그 친정 식구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그리고 그것이 민지에게 또 어떤 상처를 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조 변호사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상의하여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민지의 양육비와 학비를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세심하게 일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익명의 후원자 명의로 민지의 법적 보호자인 오미숙의 은행 계좌로 조용히 입금되도록 모든 조치를 마친 것이지요. 물론 오미숙은 그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인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보내주는 고마운 도움이라고만 생각하겠지요. 어쩌면 그녀는 그 돈을 받으며 잠시나마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구석도 남아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언젠가 민지가 훌쩍 성장하여 이 모든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더라도 할머니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만큼은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그 아이의 여린 마음에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지가 훗날 올바르고 현명한 어른으로 자라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민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제 마음속 깊이 패였던 날카로운 상처도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그 흉터까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상처를 들여다보며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춘자와 함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국내의 아름다운 명승지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해맑은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는 춘자와 단둘이 떠났던 남해 바닷가로의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쪽빛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다랭이 논 사이를 한가로이 거닐며 밤에는 작은 민박집에서 춘자와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복래야, 내가 이렇게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이제 다 잊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줄게. 춘자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춘자와 같은 진실한 친구를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생활에 쫓겨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서예와 전통 민요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용기를 내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로 붓을 잡고 화선지에 먹을 찍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 획 한 획 정성껏 글씨를 써내려갈 때면 마치 수행을 하듯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성진 민요 가락을 따라 목청껏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해묵은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하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제게는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과 보람도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따뜻한 도시락 한 그릇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제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제 마음을 열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다 보니 제 얼굴에는 어느새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의 그림자 대신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감탄 섞인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고 무참히 짓밟혔던 제 존엄성을 바로 세웠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웠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정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제가 원했던 정의로운 결과를 제 두 손으로 당당히 이루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자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의 완성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제 앞에 새롭게 펼쳐진 제2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고통스러웠던 피눈물 끝에 마침내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평화의 웃음꽃이 제 삶 속에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제 힘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